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강좌 단별량 분산 분석 아노바 심화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아노바 사후 비교 검정, 사후 검정이라는 것과 효과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아노바 사후 비교 검정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고 사후 비교 검정 방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SPSS와 유레카 분석 결과 예시를 살펴본 후 통계적 유의미성이 아닌 실제적 유의미성을 나타내는 효과 크기 지표들을 논의합니다. 효과 크기에 대한 SPSS 분석 결과 예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아노바를 사용하는 양적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좌 2에서 보았던 해외 논문 예시인데요. 2016년 논문에서 아노바 전체 검정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에서 학력 집단들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쌍 간에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특히 HSD 사후 비교 검정을 통해서 유도 수준 알파 0.05에서 대학교와 대학원 학력 집단이 고등학교 학력 집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지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연구 예시에서도 아노바 전체 검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후에 다음 표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사후 비교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과학 교과가 도덕, 수학, 컴퓨터 교과보다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사용한 유의도 수준은 별표 하나인 경우 0.05, 별표 둘인 경우는 0.01이었습니다. 사후 비교 검정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노바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때 모든 가능한 집단 쌍 혹은 모든 가능한 집단의 조합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결정하는 가설 검정법입니다. K개의 집단이 있을 때 모든 가능한 집단 쌍의 수는 K 곱하기 K-1을 2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집단의 수가 4이면 가능한 쌍의 수는 6개가 됩니다. 각 쌍마다 가설 검정을 한다면 6번을 하게 되고 총 유의도 수준 알파는 누적됩니다. 각 비교 시 사용되는 개별 알파를 0.05로 연구자가 설정한다면 6번의 비교를 하여 실제로 누적된 알파는 1 알파의 6승, 즉 0.265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일정 오류율이 0.265가 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100번 중에 약 27번은 연가설이 참인데 잘못 기각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일정 오류율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통제돼야 되는 오류율입니다. 다양한 사후 비교 검정 방식들은 모든 집단 간 비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누적되는 일정 오류율을 용인 가능한 수준 가령 0.05로 유지하면서도 집단 간 비교를 수행하는 기법들입니다. 사후 비교 검정 방법들 중에서 흔히 쓰이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HSD 방식은 누적 알파를 미리 설정한 유의도 수준 통상 0.05 혹은 0.01로 유지하면서 모든 가능한 집단 쌍을 비교하는 기법입니다. 덩컨 방식은 누적 알파를 미리 설정한 유의도 수준보다 다소 크게 유지하면서 모든 가능한 쌍을 비교하는 기법입니다. 셰페 방식은 누적 알파를 미리 설정한 유의도 수준으로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모든 가능한 쌍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한 조합을 비교하는 기법으로 위의 두 방식보다 더 엄격한 사후 검정 방식입니다. 듀넷 방식은 누적 알파를 미리 설정한 유의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한 개의 비교 집단과 나머지 각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신의 연구에 비교 집단이 존재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범페러니 방식은 미리 설정한 누적 알파를 검정하는 총수로 나누어 보정된 알파를
구하고 이 보정된 알파를 각 비교 시 사용합니다. 이 본페로니 보정 방식은 아노바 사후 비교 검정을 넘어서서 동일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번의 통계적 유의도 검정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누적 알파를 통제하는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후 비교 검정 시 SPSS와 같은 통계 패키지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95% 신뢰 구간 혹은 99% 신뢰 구간이라는 통계량이 있습니다. 가령 95% 신뢰 구간이 9.5에서 12.5 사이다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집에서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이 구간에 들어있다고 95% 확신한다라는 뜻입니다. 95% 확신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확률 이론에 근거했을 때 모집으로부터 무선 표집을 해서 신뢰 구간을 계산한다면 100번 중 95번은 모수치, 즉 모집에서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의도 수준 알파를 0.01로 설정한 경우라면 95%가 아니라 99% 신뢰 구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전 강좌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후 비교 검정을 한 결과입니다. 이전 강좌에서 아노바 전체 검정이 유의미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후 비교 검정을 하였습니다. 교수법 중 첫 번째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머지 교수법들과 비교를 하고 싶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듀넷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교수법 1집단과 교수법 2집단 간 평균 차이는 0.654로 교수법 2집단의 평균이 0.654 큽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나요? 해당 P값은 0.903으로 유의도 수준 알파 0.05보다 큽니다. 따라서 연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이 두 교수법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혹은 모집에서 이 두 교수법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없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수법 1과 교수법 3을 비교해 봅시다. 집단 간 평균 차이는 5.885이고 P값은 0.002로 유의도 수준 알파보다 작습니다. 연가설을 기각하고 결론은 모집에서 교수법 3집단의 창의력 평균이 교수법 1집단의 평균보다 크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입니다. 한편 교수법 1과 교수법 3집단 간 차이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1.95에서 9.82입니다. 이것의 뜻은 모집에서 교수법 3집단의 창의력 평균이 교수법 1집단의 평균보다 최소 1.95, 최대 9.8이 더 높다고 95%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까지 통계적 유의미성 검정, 가설 검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교육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항상 주목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모집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작거나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매우 크거나 표준 오차가 작거나 검증력이 높아서 등등의 이유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차이가 미미한데도 단순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교수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해석이나 정책 제언을 하면 곤란합니다. 통계적 유의미성뿐만 아니라 실제적 유의미성도 파악을 하여 둘 다 그 근거가 확보된다면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과 크기는 실제적 유의미성의 지표입니다. 아노바의 경우 전체 검정에서의 효과 크기는 에타 제곱이나 오메가 제곱을 사용합니다. 둘 다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에타 제곱은 자료의 전체 변산, variability 중에서 집단 간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산의 비율입니다. 표본에서 얻어진 에타 제곱은 모집의 에타 제곱에 다소 편향된 추정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오메가 제곱은 전체 분산 variance 중에서 집단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로 모집의 오메가 제곱에 대체로 편향되지 않은 추정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산은
분포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이고, 분산은 표준 편차 제곱으로 정의된 변산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 특정한 한 지표를 말합니다. 아노바 사후 비교 검정의 경우 효과 크기는 코엔의 D입니다. 정의된 공식에 의해 산출되는 D값은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표준 편차 단위로 설명하는 통계량으로 1.0 표준 편차 이상이면 효과 크기가 크다고 보며 집단 간 차이가 실제적으로 크다고 추정합니다. D값이 0.25 미만일 경우 효과 크기가 작다고 보며 0에 가까울수록 집단 간 차이가 미미한 정도로 실제적 유의미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아노바 분석 결과 전체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요. SPSS가 제공하는 에타 제곱을 표에서 보면 교수법에 해당하는 값이 0.154입니다. 이는 창의력 점수의 총 변산 중에서 약 15.4%가 새 교수법 집단 간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연구에서 15.4%의 설명력을 갖는 변수는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SPSS에서는 1A 아노바, 즉 일원 분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루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분석, 평균 비교, 그리고 일원 분산 분석 순으로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석, 일반 선형 모형, 일별량 순으로 메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난 강좌에서는 첫 번째 메뉴 루트를 선택하여 나온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이 슬라이드에서는 두 번째 메뉴 루트를 이용하여 나온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에타 제곱은 이 두 번째 루트에서 제공하는 결과물입니다. 한편 코엔의 D값은 SPS나 유레카나 두 통계 패키지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습니다. 직접 제공한 다른 정보들을 이용해서 앞서 본 공식에 넣어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후 비교 검정 결과표에서 교수법 1과 교수법 3 집단의 평균 차이는 마이너스 5.885였으며 전체 검정표에서 집단 내 평균 제곱합은 39.605였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전체 검정 결과표에서 오류 별량 소스, 첫 번째 열 별량 소스 요소 중에 오류에 해당하는 행입니다. 오류의 평균 제곱이 집단 내 평균 제곱합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표에서 찾아서 코엔의 D 공식에 넣으면 약 0.94 표준 편차 값이 나옵니다. 1에 가까운 값입니다. 큰 효과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한, 매우 유의미한 그러한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노바를 사용한 양적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속 변수로 사용되는 관찰치가 타당하고 신뢰로운지 점검해야 합니다. 교육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양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설문응답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가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의 근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교육평가 수업을 통해 관련 지식과 분석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종속 변수는 등간 척도 이상의 특성을 지닌 연속 변수여야 합니다. 변수의 척도에 대한 이해도 교육평가 수업을 통해 익힐 수 있습니다. 셋째, 편향되지 않고 모집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무선 표집 방식 중 연구에 적합한 표집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설 검정 시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확률을 낮추고 검증력을 높이는 노력과 전략을 연구자는 구사해야 합니다. 다섯째, 아노바 가정들을 최대한 충족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반하면 1종 오류나 2종 오류율을 높이거나 검증력을 낮추거나 하여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연구 결과에 효과 크기를 꼭 포함해서 독자가 통계적인 유의미성과 함께 실제적인 유의미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7번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도 실제를 규명하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와 동등한 기여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8번째, 모수치에 대한 추정 범위를 제공하는 신뢰 구간을 보고하면 보다 풍성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번 강좌의 참고 문헌입니다. 저는 강좌 4 다별량 분산 분석 들어가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